그럼 두 번째로 이제 내부적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5%까지 올라갔던 물가 지수가 2%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이제 안정됐다 하면서 뭐 금리 낮춰야 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2024년도 평균으로 치면 2.5라서 아직 목표인 2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높았던 물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목표 물가까지 내려왔다. 실업률. 이거 보면 한국은 더 좋아요.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것만 보면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실업률이 좋아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2.5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직원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나가고. 근데 자꾸 나가는 이유가 회사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옮겨 다니면서 연봉을 높여가지고 계속 이직을 하더라고요. 몸값 높이기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랐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면접 보다 보면은 연봉 얼마나 원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답변이 뭐냐면 전 직장보다는 더 받으면 되죠. 근데 전 직장이 6개월마다 옮겼어. 계속 올리고 다니는 거예요. 200 올리고, 300 올리고, 500 올리고. 지금 이게 실업률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 미국이랑 똑같죠. 약간 이제 미국에 후행하면서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여전히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월급을 올리면서 다니고 싶어 해 하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에 비해서 근로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이 미국만큼이나 좋은 상황입니다.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거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었죠. 실질 임금. 임금 상승률이 10%가 돼도 물가 상승률이 20%가 되면은 소비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이 5%만 돼도 또는 3%만 돼도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하면 소비력이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실질 임금을 보는데 지금 실질 임금 상승률 여전히 플러스에 있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겠습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경제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이제 여기 있어요. 소비. 내수가 안 좋아요. 제 주변에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그 소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요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나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대기업은 좋지만 영세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소매 판매 지수가 코로나 때 수준이래요. 2020년 수준으로 회귀를 해가지고 돈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제도 좋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떨어져서 소비를 더 해야 되는데 소비를 못하는 이유. 이게 다 은행으로 가고 있어요. 은행 이자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 급여를 막 올려놨는데 다들 연끌 해가지고 집 사놓고 막 상가 사고 뭐 오피스텔 사고 뭐 부동산에 엄청 투자들을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은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계속 주가가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창용 총재가 돼봐야 돼요. 저는 막 파월이 됐다가 이창용이 됐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혼자서 막 돼보는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추려고 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이자를 낮춰서 소비력을 만들고 내수를 살리고 싶은 게 한국은행 총장의 생각인데 금리를 낮춰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줬더니 집을 소비해.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한은에서도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고려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있어요.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뭐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서울 지역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막 올라가. 그리고 홍파 동장 올라가. 그리고 뒤에 마용석 올라가.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북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고 나면은 이제 수도권 가고 그리고 지방 가고 그러다 보면 이거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서 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크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빌라로 전세를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몰려갑니다. 그러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로 들어가나 집을 사나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러니 에이 그런 거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자 이런 수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브프라임 때 똑같았어요. 갭 투자 수백 채씩 해놨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값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나 돈 없어. 돈 못 돌려줘. 그냥 이 집 너가 사. 싼 값에 가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그냥 그 집 막 울면서 얻은 사람들은 지금 되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빌라와 또 아파트 전세 사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시장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청약 관련된 그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정부에서 대폭적인 금리 지원을 합니다. 뭐 30년 동안 2% 확정금리 이런 걸로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절이니까요. 그때가 2012년인가 그럴 거예요. 서브프라임 2008년에 터졌잖아요. 한 4년간을 한국의 부동산 시장 끝났다 이랬던 시기예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그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하느니 저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근데 도대체 집이 왜 저렇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올라갈까라는 생각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줄질 않아요. 물론 이제 저축은행급들은 줄었지만 일금융이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별로 이제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쯤인가 제 인스타에 제가 한번 이렇게 글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금리를 한 번인가 두 번을 올렸는데 그때 제가 거기다가 신문 기사랑 뭐랑 해가지고 한참 열심히 막 이런 거 쓰던 시절이라서 썼던 메모가 뭐였었냐 하면은 불났는데 샤워기로 꺼질까? 다 제가 썼던 글이었어요. 이거 소방공수 가져와서 막 뿌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샤워기로 쫄쫄쫄쫄쫄 하고 있는데 불이 어떻게 꺼지겠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든 사업을 하든 0에서 3까지는 대학 다 나 더 쓰지 뭐 이걸 비싸게 안 느껴요. 근데 4, 5, 6 가면서 점점 이제 공포감이 생기면서 대출 수요가 줄는데 한국은 금리를 3%까지밖에 안 올렸잖아요. 일금융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 다 기껏해봐야 뭐 아직도 지금 4%대인데 또 조금 신용등급 안 좋고 하면 5%, 6%될 수도 있겠지만 4%대 금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놀라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니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원래는 금리를 더 많이 올렸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시 금리를 안 올리니까 안 잡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부동산 시장 또 붕괴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고 동결시키면서 유지를 시킨 거겠지만 매를 세게 안 맞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다 보니 지금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긴 해야겠는데 금리를 낮추려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더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봤더니 대출이 여전히 많이 풀려서인 것 같더라. 그래서 정부에서 9월 1일자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는 총장이라면 저는 이 데이터를 엄청 유심히 볼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주택담보대출액이 13조 8천억 원이었대요. 근데 2023년도 1월부터 8월 보니까 28조 9천억 원이에요. 근데 2024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봤더니 40조예요. 이게 뭐 줄어들 생각을 하질 않죠. 근데 요렇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거를 따로 또 편집을 해가지고 또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40조인데 6, 7, 8월에 6조, 5조, 8조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건지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요거를 계산을 해봤죠. 1월부터 5월까지 요거 다 빼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4조였어요. 근데 6, 7, 8월에 지금 6조, 5조, 8조 해가지고 거의 50%씩 대출이 더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이게 요거 때문이다. 일종의 절판 마케팅인 거죠. 대출 규제가 강화돼. 그래서 너네 앞으로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찬스야. 그러니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가가지고 집을 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스트레스 DSR이 뭐냐 이걸 좀 살펴봐야겠죠. 그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항상 보는 게 뭐 LTV, DTI, DSR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DSR은 뭐냐 하면은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총 부채,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비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약간 오타가 좀 있는데 1억 원을 버는 연봉자가 대출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5%의 금리로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고 하면은 1억 2,7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DSR이 127%가 나옵니다. 1억 버는 사람이 매년 1억 2천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야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2천만 원 어디서 가져와요? 누군가에게 꿔가지고 또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집을 사겠죠. 이거 옛날에 서브프라임 터졌던 이유잖아요. 신용불량자들한테 미국이 그냥 돈 막 빌려줘가지고 집값에 막 90%까지 돈 빌려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집값 떨어져가지고 집 못 갚는 상황 생기니까 경매로 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다 길거리에 나앉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부채를 얘가 돈을 못 갚으면은 너가 나한테 돈을 줘. 대신에 내가 너한테 돈을 미리 내놓을게. 약간 이제 보험의 형태로. 그렇게 상품을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 또 이거 얘가 망하면 내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얘가 망해서 내가 돈을 주게 되면은 네가 나한테 돈을 줘 하면서 또 보험을 가입을 했고 이게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가지고 손실액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는데 한꺼번에 이게 빵 터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시티은행, 뭐 AIG 이런 데들 막 다 망해나가고 리먼 브라더스 망하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퍼센테이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합니다. 현재 1금융 DSR은 40%예요. 그래서 1억을 버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3억 1,300만 원입니다. 요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서 금리를 6.2를 적용을 하겠대요. 금리를 6.2를 적용을 하게 되면 원리금이라는 거는 이자를 포함한 거잖아요.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늘어나서 역으로 계산을 했더니 2억 9,500만 원까지밖에 한도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이거는 내는 대출 금리를 6.2%로 한다는 게 아니라 DSR을 계산하기 위한 적용금리를 이제 1.2% 가산을 한 거라서 실제 이제 이자는 그대로지만 한도가 줄어요. 한도가 줄다 보니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살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못 사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줄여서 집값의 상승을 막겠다. 집값의 상승이 막히면 하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집 어차피 못 사니까 그거 가지고선 소비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제 예시표를 보면은 기존에 3억 2,900만 원 받을 수 있던 사람이 3억 2천만 원 받을 수 있게 됐다가 이제는 3억밖에 못 받는다. 소득 5천만 원 기준. 소득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5,800 받을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6억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되니 단돈 몇 천만 원이긴 하지만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집 수요가 감소하고 지금 집값이 상승하던 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막 관계자들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 가계대출을 못 잡으면은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한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비는 올려야겠고 집값은 잡아야겠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를 했고 은행별로 막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 지금 은행들이 다들 이제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에게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 불상사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생겨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이 나오지만 다주택자들한테는 이제 대출이 아주 많이 힘들어지게 바뀌어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통제라면 요 9월달 지표를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시 4조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었네. 이거 절판 마케팅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다 살 사람 다 산 거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사람들 집 안 살 거야.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겠구나. 내지는 상승세가 둔화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지표와 함께 주택 거래 건수 보고 주택 매매 지수 같은 것들을 보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잡혔다라는 확신이 서면은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저 지표가 10월 말에 나온대요.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1일, 11월 28일 그러니까 두 번 있거든요. 이게 금리 결정하는 날이에요. 9월 데이터를 10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10월 11일에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조금 의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다 살펴봤을 때 미국이 피봇을 했고 공급망 다변화를 한 또 미국이 한국은 또 경제 정책을 같이 동조해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나 조건이 충족이 됐다. 경제 지표는 물가는 낮아졌고 임금과 실업률도 여전히 견조한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빠졌지만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랑 가계대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 절망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가능해 보인다. 라는 게 이제 저희 결론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10월 말이니까 10월은 어렵지 않겠나 보고 11월에는 한번 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10월 말에 나올 데이터를 한국은행 미리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월처럼 확신이 생기면 10월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10월에도 한 번 하고 11월에도 한 번 또는 11월에 두 번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만 보고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지금의 시장은 채권 수익률이 더 중요한 시장이에요. 기준금리 올릴 거야? 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이 미리 반영돼가지고 올라갑니다. 기준금리 내릴 거야? 하면은 금리 안 내렸어도 채권 시장이 먼저 내려가요.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인데 금리 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미 2.9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두 번 내린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두 번 내린 걸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금 대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2년물 금리랑 연동된 지표로 쓰는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이미 내려간 금리를 적용받게 돼요. 5년짜리 쓰면은 요거로 연동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2회 이상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정책 여건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은 과한 측면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은에서는 두 번까지는 모르겠고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의 어떤 생각과 일치한다. 그 시장에서는 한 두 번 내릴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